5%대 코스닥 시장 강세고요. 코스피도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 오늘 좀 여유롭고 그리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까 기대가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고점 부담에 대해서 또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성격도 알아보고 그리고 투자처 저희가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모셨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이 어제 이어서 이틀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돼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근데 성장 펀드, 국민 성장 펀드 출시가 됐잖아요. 이 영향인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늘은 국민 성장 펀드를 팔리는 첫날이니까 네. 굉장히 좀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제 국민 성장 펀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벤처, 그다음에 중소형주 코스닥에 네.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쪽으로 관심들이 좀 커진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특히 이란 전쟁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만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주만 해도 전쟁 이전 수준까지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괴리가 너무 많이 벌어졌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지금 오늘처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종의 주가가 약간 쉴 때 그 틈을 노려서 코스닥 시장에 또 다시 한번 조금 더 회복세를 보인다 이렇게도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스피 잘 갈 때 잘 못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상대적으로 더 튀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다라는 부분이고 이 국민 성장 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막강한 효력을 가져다 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은? 저는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일단 손실을 20% 정도를 정부가 감내해 준다라는 거는 글쎄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만큼 혜택을 많이 준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5년 폐쇄형이라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만은 뭐 기본적으로 세액 공제에다가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어서 뭐 기본적으로 이 자본시장의 어떤 생태계를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벤처 쪽으로 스타트업 쪽으로 가져가자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뭐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저는 아마 초기에는 특히 이것도 굉장히 좀 붐이 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특히 지금 코스피 반도체는 뭐 저희 경제가 좋아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미국이 좋고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엄청 제품들을 사주면서 이게 좋아지는 건데 거기에 비하면은 사실 투자 대상 중에 보면은 뭐 2차 전지라든지 제약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들은 사실 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면 더 성장을 할 텐데 그 계기를 정부가 그리고 이번 펀드를 통해서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소득공제도 있고 정부가 일단 손실을 안고 가는 그래서 이제 완판 엔진 혹시 이어질까 뭐 이런 기대를 일단 갖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안 할 이유는 없는 그런 부분이다. 어쨌든 정책을 좀 밀어주면서 코스닥이 가는 흐름들. 코스피 대비 못 갔는데 앞으로 그런 질주 좀 기다려지긴 하네요. 그럼 전반적으로 질적 성장은 가능한 거죠, 코스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뭐 전 세계가 지금 마찬가지입니다만은 AI가 있는 쪽과 없는 쪽의 괴리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고 네. 또 수출 쪽에서도 반도체 수출과 반도체가 아닌 수출 간의 괴리도 많이 벌어져 있고 또 수출과 내수 간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지금 반도체 투자한다고 하면 다들 박수 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막상 바이오나 뭐 2차 전지 투자한다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좀 약간 고개를 갸우뚱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런 펀드들이 나오면서 그 중간에 약간 애매하면서도 불확실한 것들을 좀 메꿔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그래도 이번 정책이나 국민성장 펀드에 대해서는 좀 중간다리 역할들을 잘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IT 그리고 로봇, 우주, 항공 이런 쪽에 수혜를 입게 될 것이다. 이런 분석 리포트도 나왔으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상무님 최근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추가적으로 더 오를 거라고 보세요. 너무 이게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시점 같긴 합니다. 이제 네. 와서 상무님은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쉰다라는 쪽입니다. 아, 좀 쉴까요? 네,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그 3월 말 특히 이제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네. 거의 60% 넘게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주가가 코스피가 엄청 올랐잖아요. 작년에 근데
1년 동안에 74%가 올랐는데 지금 3월 말 이후에 한 달 반 만에 60%가 네. 올랐으니까 사실은 어떤 기준으로 두고 봐도 약간 과열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상적으로 보면은 좀 쉴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지금 실적 상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는 있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반도체에 대한 신뢰가 이제는 뭐 믿음이 아니라 약간 좀 확신으로 좀 네, 많이 네, 네. 이어지는 그런 구간에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이어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주식 시장이 여기서 더 빨리 달리기에는 과열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좀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제가 생각할 때 좀 6월달, 5월 말 이제 6월달 들어서면서 가장 큰 리스크 요인, 예. 위험 요인이라고 하면 단연 스페이스X 상장과 미국의 금리 정책입니다. 네네네. 이제 스페이스X가 뭐 우주항공 쪽에서는 정말 대단한 이벤트임에는 분명하지만 네. 너무 덩치가 큰 거인이 갑자기 시가총액 짜잔 하면서 이제 6위, 7위 이렇게 들어오는 예, 거기 예. 때문에 상당 부분 일부 펀드들에서는 어쨌든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차익 실현해서 현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욕구가 6월 중순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좀 커질 가능성이 좀 높고 또 금리 정책도 사실 지금처럼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인상 쪽으로 가능성들을 좀 열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주식시장의 어떤 흐름을 조금 속도를 좀 늦추어 가는데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저는 좀 크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네. 약간 추가 상승을 단기에 더 하기보다는 좀 쉬어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고객들의 돈을 받아서 투자를 도움을 주는 이제 일부 이제 매니저 같은 분들 만나게 되면 굉장히 고무돼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익률 목표 달성을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조금 그런 부분 영업하시는데 좀 기분이 좋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반대 어쨌든 과열되게 오른 만큼 좀 속도 조절 이런 국면이 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6월에 그런 속도 조절을 할 만한 그런 리스크들은 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네요. 저희가 이후에 조금 더 풀어볼 거고요. 외국인 매도 오늘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거의 2조 원 정도 팔아치우고 있는데 외국인 매도 신경 쓰지 말라라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국 시장의 점유율을 좀 늘리고 있다고. 근데 이들 봤을 때 어쨌든 큰 손이니까 투자 전략, 요런 패턴, 요런 거 익히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외국인 투자에 보는 투자 전략 뭐가 있을까요? 근데 그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에 대해서 네. 저희가 이제 그 단말기에 나오는 숫자로만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걱정스럽고 예. 또 환율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걱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지난 한 10일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확실히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세가 좀 규모가 좀 커지기는 한 거라서 예. 부담은 좀 스럽긴 합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지금 팔고 있는 어떤 그 본질이 이게 이제 한국 시장을 떠나기 위한 거는 아닌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코스피가 올해 연초 이후에 70% 넘게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시가총액이 연초 이후에 105% 늘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올해 들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 8, 90조 이상 팔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연초 이후로만 계산을 해보면은 연초 이후에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100%가 넘었는데 네. 그 중에 한 6% 정도를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6% 줄인 걸 가지고 한국 시장 떨었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네요. 어렵긴 하지만 분명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쨌든 더 늘리기는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것도 맞아서 계속 유가라든지 금리 변수를 감안을 해봤을 때는 저는 한국 주식시장이 오르면 오를수록 외국인이 여기서 더 사기보다는 좀 전체적으로는 좀 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팔고 있는 거는 많이 들고 있고 수익이 많이 난 업종들은 팔고 있지만 외국인 보유 비중이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50% 가까이가 되는데 한 30%대 되는 산업들이나 종목들에 대해서는 의외로 사는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즘 막 잘 나가고 있는 삼성전기 같은 삼성전기. 이제 이런 IT 부품 쪽
네.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ESS와 관련된 쪽들, 그다음에 또 오히려 소비재들 중에서도 뭐 화장품이라든지 소매 유통 이런 쪽들은 의외로 외국인의 보유 지분율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외국인들은 이미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사기보다는 아무리 전망이 좋다고 해도 지금부터는 좀 비중을 좀 줄여 나가거나 조절을 하는 쪽인 것 같고, 오히려 비중이 작지만 또는 비중 자체의 레벨 자체가 낮지만 어쨌든 올해 하반기 때 좀 좋아질 수 있는 쪽들로 포트폴리오를 약간은 더 저희보다는 좀 다변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큰손들의 움직임을 보면 또 투자의 힌트를 얻을 수 있어서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담고 있는 하반기에 조금 더 베팅할 수 있는 가는 섹터, 여러분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쉬면 저절로 쉬게 되는 그런 느낌이 강한데 추세 상승을 꺾을 만한 요인, 이거요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신호를 보고 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어떤 거라고 보세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주가라는 게 워낙 이제 선행성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기대감이 꺾일 때가 가장 크게 이제 위축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체들이 세계적인 기업이긴 했지만 네. 사실 빅테크 기업들에 비하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비하면 약간 이제 을과 같은, 그들이 사줘야 우리 제품이 수출이 되는 그런 네. 구조였었잖아요. 근데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좀 역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근데 이제 이러한 어떤 저희의 어떤 독점적인 지위가 결국은 어느 정도는 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는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회사 자체가 사실은 많지가 않고, 그리고 수요에 비해서 저희가 공급을 늘리는데 어쨌든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국내 기업들의 어떤 주가, 저는 주식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경쟁 구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경쟁이 치열해지면 밸류에이션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이익도 나더라도 이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경쟁이 굉장히 그렇게까지 치열하지 않은 네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결국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이번에 실적을 냈을 때 보면은 어쨌든 굉장히 실적이 좋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해서 돈을 벌면서 데이터 센터를 투자를 하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반도체를 사줄 거다라는 이제 어떤 신뢰, 믿음이 어쨌든 지금 당분간 좀 유효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는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보는 데 있어서는 뭐 그들의 당장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사주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가장 먼저 더 중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보자라는 걸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예. 두 번째로 생각하고 있는 상승이 꺾이는 신호는 이제 금리인데요. 금리.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는 벌어들이고 있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거의 100%를 설비 투자에다 쓰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돈이 별로 없어서 드디어 이제 회사채 발행을 작년부터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회사채 발행 금리가 미국의 국채 금리만큼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금리 수준이 많이 높아지면 이제 부채 발행이 쉽지 않을 거고, 지금은 이제 이익의 100% 이상을 투자에 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채 발행, 회사채 발행이 잘 안 되면 이제 설비 투자를 덜 하거나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를 덜 사겠죠. 그래서 뭐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결국은 금리의 어떤 안정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금리의 레벨, 이 두 가지가 저는 삼성전자의 실적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정말 그렇네요. 왜냐하면 사실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메모리 만드는 기술력이야 뭐 잘 알아주는 거고 이걸 사줘야 되는 상황인데, 빅테크들이 또 이런 부분을 돈을 벌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금리가 너무 비싸면 빚 부담에 시달리고 투자를 잘 못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또 연결이 돼야 추가 상승의 촉매자가 또 되겠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AI 데이터 센터 붐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해봐야 되는 건가요? 아, 버블이다. 예. 굉장히 논란들이 좀 많은데요. 네, 네, 네. 약간 좀 깨림직한 징후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미국의 지난주에 AI 홀딩스라는 이 소위 말하는 듣도 보도 못한 회사가 상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그 이제 영문으로 티커 네. 심볼이 AI예요. AI 예. 홀딩스. 예. 예. 근데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찾아봤는데 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 AI 기술을 통해서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뭐 상상을 시키는 기술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정확한 비즈니스 구조가 예. 뭔지 없군요. 그리고 이 회사가 매출이 2억 달러대요. 예. 작년에 손실이 1억 달러 났습니다. 그래, 절반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회사인데도 이제 상장을 한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손실이 나는데도 돈을 못 버는데도 이게 상장이 됐다라는 거 자체가 어쨌든 약간 99년 닷컴 버블 때처럼 그러니까 좀 묻지마 상장, 그다음에 좀 그 약간 과열 버블의 어떤 징후들이 일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제 기억을 해보면 99년, 2000년도에 이런 닷컴 버블 때, 인터넷 버블 때는 상장을 하면 무조건 따더블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AI 홀딩스라는 회사는 상장을 했는데 상장 개장 이후에 주가가 한 20% 정도밖에는 안 올랐고 그 이후로는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이 버블에 대한 경험들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경계는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건가 보죠? 네. AI 홀딩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분명히 버블을 조금 닮아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투자자들의 어떤 마음속에 AI에 대한 어떤 환상 같은 것들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는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닷컴 버블 때처럼 어떤 광란 내지는 어떤 버블 붕괴의 어떤 정점에 있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붐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아직은 네. 돈을 너무나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이러한 상승세에 대해서 경계감을 갖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버블의 붕괴가 임박했다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버블은 아니고 어쨌든 AI 관련해가지고 기업들이 난립하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AI 수익화가 잘 되는 게 옥석가리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실적, 안정성을 담보로 한 그런 섹터, 반도체 외에 반도체는 뭐 있다 했고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AI와 네. 관련해서는 사실 반도체보다도 더 지금 네. 뜨거운 게 사실 전력 기기 쪽이죠. 예. 효성중호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이후에 뭐 아시는 분 다들 아시겠지만 50배 올랐습니다. 뭐 LS 일렉트로닉도 20배 올랐고요. 근데 하이닉스가 13배인가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병목, 데이터 센터의 병목은 전력이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미국에서도 뭐 엔비디아 주가 엄청 많이 좋았지만 뭐 버티브 같은 이런 전력 기기, 전력망 이쪽의 업체들이 또 15배, 20배 가까이 주가가 네. 올라서 어쨌든 그쪽이 조금 더 저는 만약에 꺾이게 되고 AI 데이터 센터에 어떤 그 망가지게 된다라고 보면은 그쪽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쪽과 반도체는 같이 가져갈 필요가 있을 걸로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제 이런 AI 데이터 센터와 함께 저희가 볼 수 있는 산업들 중에 하나로 하반기에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거는 역시 이제 2차 전지, 에너지 저장 쪽. 여전히 지금 전력과 에너지가 굉장히 좀 부족한데, 네. 지금 웬만한 업종들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올해 이란 전쟁을 통해서 새롭게 부각된 게 이제 ESS와 같은 저장 장치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저희가 좀 관심들을 가져볼 수 있는 룸들이 좀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전력 인프라 쪽에서도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을 좀 더 보자 이런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무님이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제 조정에 대한 빌미가 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코앞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IPO, 창신 메모리 이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리, 각국의 그런 조정, 그런 이슈도 있는데 그런 부분 살펴서 전반적으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이제 예. 뭐 저는 단순하게 얘기해서 네.
승자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좀 주도주는 하고, 가는 거고. 예, 가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투자자분들 지금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많이 올랐다라는 거인 것 같아요. 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년, 3년 동안 저희가 보았던 주식시장하고 작년 하반기 이후의 시장은 완전히 좀 달라진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워낙 또 기술이 빨리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게 없나라는 네. 것들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실 텐데 어쨌든 지금 사이클의 핵심은 데이터 센터고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품목들 또는 데이터 센터에 병목이 있는 산업들이 꺾여야 다른 쪽으로 이렇게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관심들은 여전히 좀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이거는 끝나야 끝난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닷컴 버블 때 이제 99년부터 2000년에 주가가 올라갈 때 보면은 미국의 금리가 이제 올라갑니다. 예. 금리 인상을 통해서 올라가는데 S&P 500은 금리를 총 5번 올리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이 망가졌는데요. 4번 올릴 때까지 계속 신고가를 쳤고요. 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3번까지도 계속 주가의 어떤 강세장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투자 전략을 좀 많이 바꾸는 계기 또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시각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는 미국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2022년처럼 엄청 이렇게 가파르게 막 75bp씩 자이언트 스텝으로 막 이렇게 올릴 때 네. 근데 그것도 초기보다는 중기를 넘어갈 때 그때라고 좀 보여지고요. 적어도 올해는 금리를 올리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좀 얌전하게 올리거나 네. 보면서 올릴 거기 때문에 시장은 약간 둔탁해질 수는 있어도 상승세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좀 들어서 네. 여전히 주도주를 좀 가져가는 전략 그리고 이미 많이 비싸 있다라고 생각하는 주식들을 쉽게 안 파는 게 올해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투자자들이 최근 가장 고민하는 부분을 아주 명쾌하게 답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차분차분 설명을 잘해 주시니까 앞으로도 좀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전략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의 분석으로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상무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